샬롬. 속담 세 번째.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제게 가까운 일이 먼데 일보다 오히려 모른다. 세계 명작 파랑새.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아버지는 가난한 나무꾼이었기 때문에 남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려 보기로 했지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지? 산타 할아버지일까? 얘들아, 혹시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옆집 할머니와 똑 닮은 요술쟁이 할머니였어요. 파랑새는 없어요. 아픈 내 딸이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데 너희들이 파랑새를 찾아볼래? 좋아요.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다이아몬드가 달린 요술 모자를 주었어요.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리자 아름다운 빛의 요정이 나타났지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요정과 함께 파랑새를 찾으러 떠났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추억의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남매에게 파랑새 한 마리를 주었지만 추억의 나라를 나오자마자 파랑새는 검은새로 변해버렸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밤에 여왕이 사는 어둠의 나라로 갔어요. 하지만 어둠의 나라에서 찾은 수백 마리의 파랑새도 어둠의 나라에서 나오자마자 곧 죽고 말았지요. 둘은 이번에는 숲속으로 갔어요. 나무들은 자신들을 베어버리려는 나무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의 아이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괴롭히려고 달려들었죠. 치르치르는 나무들을 피하기 위해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려서 미래의 궁전으로 갔답니다. 미래의 궁전에는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배를 타려고 줄 서 있었어요. 둘은 그곳에서 한 할아버지에게 파랑새를 얻었지만 그 파랑새도 미래의 궁전에서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지요. 마지막으로 둘은 행복의 궁전에까지 가보았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는 못하였어요. 치르치르야, 미치르야. 그때 어디선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일어나렴. 오늘은 크리스마스란다. 엄마. 둘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둘의 방 안에 오래전부터 매달려 있던 새장 속에 파랑새가 살고 있었어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둘은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마침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토록 찾던 파랑새가 너희 집에 있었구나. 이걸 보면 우리 딸애가 무척 좋아할 거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요. 옆집 할머니의 딸도 파랑새를 보고 금세 병이 나았답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어요. 하지만 등불은 너무 작아서 온 방 안을 환하게 밝혀지는 못했답니다. 특히 등불 아래는 그림자가 져서 어두웠기 때문에 등불 아래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어두워서 잘 찾지 못했어요. 이렇듯 가까운 일을 먼 곳의 일보다 오히려 모를 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파랑새의 작가 마테르 링크. 마테르 링크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변호사를 포기하고 시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첫 시집 온실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발렌 왕녀, 벨레아스와 멜리상드, 파랑새 등의 희곡으로 크게 유명해졌지요. 그는 191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답니다. 파랑새 이야기.
파랑새는 어린이를 위한 연극 대본이에요. 1906년에 완성되어 1908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상연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요. 이후 이 작품은 런던, 뉴욕 등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마법사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보니 방에 있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18번째,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땅을 짚고 헤엄치듯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전래 동화로는 떡시루 잡기 내기. 호랑이와 두꺼비는 심심할 때마다 만나서 신나게 놀았어요. 오늘도 심심해진 호랑이와 두꺼비는 산길에서 만났지요. 심심하고 배도 고픈데 떡이나 해먹을까? 떡이라고? 그거 참 맛있겠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쌀과 팥 그리고 떡시루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떡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물을 켜켜이 쌓아 올린 다음 장작불에 올렸지요. 그 떡이 익어가며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륵 꼬르륵. 둘의 뱃속도 떡이 익어가는 소리만큼이나 요란했어요. 드디어 떡이 완성되자 호랑이는 슬슬 못된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나 혼자 다 먹어도 부족하겠는데 꼭 두꺼비랑 나눠 먹어야 해? 나 혼자 다 먹을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호랑이는 두꺼비에게 내기를 제안하기로 했지요. 그건 바로 떡시루 잡기 내기였어요. 이 떡시루를 산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떡시루를 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이기는 거야. 너는 걸음도 나보다 빠르고 덩치도 산만한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두꺼비는 호랑이의 시커먼 속내가 보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힘이 센 호랑이를 두꺼비가 당할 수가 있나요? 하는 수 없이 내기를 하기로 했지요. 호랑이는 산꼭대기에서 떡시루를 힘차게 굴렸어요. 그러고는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떡시루보다 더 앞서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 산 밑에 도착해서 굴러 내려오는 떡시루를 기다렸다 잡으면 그만, 이건 정말이지 땅 짚고 헤엄치기로구나. 두꺼비는 저 멀리 굴러가는 떡시루를 내려다보면서 펄짝펄짝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떡시루가 돌부리에 쿵, 나무 기둥에 쿵쿵 부딪히면서 크고 작은 떡덩이들이 떡시루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야, 떡이다 떡. 두꺼비는 떨어지는 떡덩이들을 얼른 가서 주워 먹고 또 주워 먹었지요. 이거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군. 두꺼비는 배가 터질 때까지 떡을 먹고 또 떡을 먹었어요. 한편 산 밑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호랑이 눈에 드디어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떡시루를 보았답니다. 호랑이는 침을 꼴깍 삼켰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미 떡시루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지요. 두꺼비가 입가에 팥고물을 잔뜩 묻히고 통통 부른 배를 두들기며 나타났어요. 네가 내 떡 다 먹었지. 그러게 누가 그렇게 욕심내래. 뭐라고? 화가 난 호랑이는 두꺼비의 등을 쿵쿵 밟아 버렸답니다. 그래서 두꺼비의 등이 지금처럼 울퉁불퉁하게 되었대요. 손으로 땅을 짚고 헤엄을 친다면 수영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절대 물에 빠질 리가 없겠죠. 땅을 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수심이 얕은 곳이라는 뜻도 되고요. 즉, 땅 짚고 헤엄치기는
어떤 일이 몹시 안전하고 쉬울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누워서 떡 먹기나 식은죽 먹기도 같은 뜻이지요. 19번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일이 다 된 것처럼 여기고 미리부터 기대한다. 이솝우와 지나친 욕심. 사자 한 마리가 하루 종일 들판을 헤매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어요. 사냥에 자꾸 실패하는 바람에 사자는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답니다. 꼬르르, 아우 배고파. 오늘따라 개미 한 마리 눈에 띄질 않는구나. 더 이상 걸을 기운조차 없어진 사자는 하늘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끼 한 마리만 내려주세요. 아니면 이 사자 굶어 죽습니다요. 그때였어요. 어라? 꿈인가?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눈에 헛것이 보이나? 사자는 눈을 마구 비벼 보았어요. 꿈이 아니구나. 사자 앞에 거짓말처럼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토끼는 사자가 옆에 있는 줄을 까맣게 모르고 나무 밑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죠. 하하하,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군. 사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슬금슬금 나무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어 먹으며 자리를 옮겨 다니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지. 아, 저건 사슴 아니야? 사슴은 토끼보다 크고 맛도 좋지. 사자는 입맛을 다셨어요. 아니, 대체 뭐부터 먹어야 좋을까? 토끼를 먼저 잡아먹고 사슴을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사슴을 먼저 잡아먹고 토끼를 잡아도 좋을 것 같고, 아, 이를 어쩌지. 사자는 행복한 고민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옳지. 우선 사슴을 잡아먹은 다음에 입가심으로 토끼를 잡아먹기로 하자. 역시 그게 좋겠어. 사자는 살금살금 사슴에게 다가갔어요. 으아, 사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슴은 사자를 발견하고 재빨리 도망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 바람에 토끼도 낮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마터면 사자에게 잡혀 먹일 뻔했군. 사슴아 고마워. 토끼는 순식간에 깡충깡충 도망을 쳤어요. 두 마리 다 놓치다녀. 사자는 땅을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모든 걸 나무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새들이 킥킥거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더니 그거 참 고소하네. 옛날 사람들은 떡을 즐겨 먹었지요. 하지만 떡을 많이 먹으면 목이 메이기 때문에 김칫국을 같이 마셨지요. 김칫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청량 음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떡을 가진 사람은 줄 마음도 없는데 미리 기대하면서 김칫국을 마신다면 무척이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지요. 이렇듯 상대편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가 넘겨 짚어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떡방아 소리 듣고 김칫국 찾는다. 앞집 떡 치는 소리 듣고 김칫국부터 마신다도 같은 뜻입니다. 20번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 너무 자랑하지 마라. 전래동화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어려운 문제 내기를 좋아하는 사또가 있었어요. 사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답을 알아맞히게 하고 답이 틀리면 곤장을 때리거나 구하기 힘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또가 내는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맞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뽐내려고 했지요.
어느 날 사또는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나 또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농부는 쩔쩔매면서 답을 생각해 내려 했지만 결국 틀리고 말았지요. 허허, 그것도 알아맞히지 못하다니 무식한 농부로구나. 너는 벌로 내일까지 새끼 벤 황소를 내게 가져오너라. 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가 어찌 새끼를 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듣기 싫다. 만약 가져오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끙끙 알아눕고 말았어요. 이러쩐다. 사또의 명을 어기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할 터인데.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어요. 여차여차 이러이러저러해서 이런 저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농부는 아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정말이냐? 다음 날 아들은 제 발로 사또를 찾아갔어요. 네가 그 무식한 농부의 아들이로구나. 왜 농부는 안 오고 네가 왔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제 아버지는 아기를 낳느라 관악까지 오실 수 없사옵니다. 뭐야? 남자가 어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찌 새끼를 뵐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당돌한 아이의 말에 사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교만하게 굴다가 아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니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사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농부와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뛰는 사람이 걷는 사람을 보며 느리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뛰는 사람은 곧 나른 사람에게 느리다고 비웃음을 당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처럼 위에는 또 위가 있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 너무 잘난 체 하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 있다 라고도 있고 하루살이 위에 파티가 있다도 같은 뜻입니다. 하루살이 위에 파리가 있다도 같은 뜻입니다. 이솝우와 현명한 여호와 늙은 사자. 사자는 이제 너무 늙어서 사냥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먹이를 구하지?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고 말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사자의 머릿속에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옳지. 먹이가 제 발로 찾아오게 할 방법이 있었군. 사자는 그런 생각을 해낸 자신의 지혜에 스스로 감탄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병에 걸렸으니 병문안을 오라고 숲속 동물들에게 전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하나둘 동물들이 사자의 동굴로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사자는 힘들이지 않고 찾아오는 동물들을 잡아먹었답니다. 현명하기로 소문난 여우도 사자의 병문안을 갔어요. 오호, 넌 여우 아니냐?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여우를 본 사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글쎄요, 병문안을 오긴 하였으나 동굴엔 들어갈 수 없겠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을 마는데 걸어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전 죽고 싶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여우 덕분에 그날 이후로 동물들은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아이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을 당했구나. 21번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뜻밖의 입는 재난을 이루는 말이지요. 세계 명작의 목걸이. 마틸드는 예쁘고 귀여웠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말단 관리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온갖 좋은 것, 값진 것을 가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우울한 나날을 보냈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신이 난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얼른 뜯어보자. 거기에는 월요일에 열리는 파티의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마틸드는 울상이 되었지요.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렵게 구한 거라고. 대체 나더러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마틸드는 참다 못해 울음을 쏟아냈어요. 자신에게 제대로 된 파티복이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펐거든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꺼내 그녀에게 옷을 사라고 주었답니다. 파티복은 준비가 되었지만 마틸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옷만 있으면 뭐해요? 보석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 친구 블레스체 부인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면 어떨까? 블레스체는 그녀의 유일한 부자 친구였어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마틸드는 얼른 플레스체에게 가서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지요. 드디어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마틸드는 파티에 참석한 어느 여자보다 아름답고 우아했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부부는 목걸이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둘은 몰래 비슷한 목걸이를 새로 사다 주려고 전 재산을 털었고 큰 빚까지 졌어요. 이후 마틸드와 남편의 고생이 시작되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마틸다는 온갖 고된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을 아껴야 했고 남편도 일을 늘려가며 돈을 벌었어요. 10년이나 지나서야 두 사람은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답니다. 마틸드는 그동안의 고생으로 마치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가끔씩 창가에 앉아서 아름다웠던 그날 밤의 파티를 떠올려 보곤 했지요. 만약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틸드는 우연히 옛 친구 플레스체를 만났어요. 플레스체는 고생으로 늙어버린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마틸드는 플레스체에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있었던 고생들을 털어놓았어요.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는 듯 홀가분한 목소리로요. 비슷한 것으로 사서 돌려주었는데 아직 눈치채지 못했니? 그러자 플레스체가 마틸드의 양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이를 어쩌니? 벼락은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는 날 지지요. 그런데 맑게 갠 하늘에 갑자기 우르르 쾅쾅 벼락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 같다고 말한답니다. 비슷한 뜻의 한자 성어에는 청천벽력이 있어요. 푸른 하늘에 벼락이 내린다는 뜻이지요. 목걸이 이야기. 목걸이는 모파상의 가장 유명한 단편 소설 중 하나로 인간의 허영심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주인공 마틸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으로 상류층의 생활을 꿈꾸며 가난한 남편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10년간이나 큰 고생을 하게 되지요. 소설에는 모파상이 살았던 19세기 후반 당시 서민의 생활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고 10년의 고생 끝에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반전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뒤바뀔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걸이의 작가 모파상은 1850년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태어났지요.
12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은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답니다. 또한 20살 때 전쟁에 참가하면서 전쟁의 잔인함과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지요. 이후 그의 소설에는 그때의 체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계덩어리라는 소설을 발표하며 유명해진 그는 그로부터 10년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어요. 어부, 농부,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즐겨 썼던 그는 결국 우울증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대표작으로는 가장 먼저 발표한 비계덩어리와 목걸이, 메종텔리어 등이 있답니다. 22번째, 말 한마디에 전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전냥빚도 갚는다. 말을 잘하면 큰 빚도 갚을 수 있다. 말을 잘하면 큰 빚도 갚을 수 있다. 이솝우와 두 친구와 토끼. 훌륭한 남자와 뚱뚱한 남자는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둘은 숲길을 지나고 있었지요. 그때 훌륭한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어요. 저게 뭐지? 풀숲에서 뭔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잖아. 저건 도끼가 아닌가? 정말이었어요. 새 도끼가 주인도 없이 풀숲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야호, 우리는 오늘 운이 정말 좋구먼. 기분이 좋아진 뚱뚱한 남자가 휘파람까지 부르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홀쭉한 친구가 도끼를 빼앗으며 대답했어요. 뭐? 우리라니? 이 도끼는 내가 준 거야? 자네가 준 거라고? 뚱뚱한 친구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길을 걸었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두 친구를 쫓아오며 소리 질렀어요. 저기 도끼 도둑이다. 내 도끼를 훔쳐갔다. 그러자 아까 이 도끼는 자기가 준 거라고 한 홀쭉한 친구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이쿠, 이제 우리 큰일 났구먼. 이 일을 어쩌지? 우리라니? 그 도끼는 우리가 아니라 자네가 준 거라면서 어쩌죠. 이제 자네는 큰일 났구먼. 그제야 혼자 행운을 차지하려 했던 훌쩍한 친구는 크게 후회했답니다. 아이쿠, 말 한마디에 전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말 때문에 결국 혼자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구나. 요즘엔 돈을 원이라는 단위로 말하듯 옛날에는 양이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했어요.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양은 2만원 정도랍니다. 그러니 1000양은 2000만원 정도 되는 큰 돈이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면 상대를 감동시켜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을 때 말 한마디에 전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을 사용했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말로 은공을 갚는다도 같은 뜻이랍니다. 전래 동화, 개똥이와 김서방. 명절이 되었어요. 양반 둘이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갔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정육점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개똥아, 나 고기 한 근 다오. 이번엔 두 번째 양반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곧 정육점 주인이 두 양반에게 고기 한 근씩을 주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양반의 것이 두 번째 양반의 것보다 더 적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개똥아, 같은 한 근인데 왜 내 것이 더 적으냐. 그러자 주인이 말했어요. 첫 번째 고기는 개똥이가 자르고 두 번째 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첫 번째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양반은 말 한마디에 전냥빚도 갚는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23번째, 목구멍이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 먹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세계 명작 장발장. 장발장은 누나가 죽으며 남겨놓은 7명의 조카들을 돌봐야 했어요. 외삼촌 너무 배가 고파요. 조카들은 굶주림 때문에 매일 울었지만
7명이나 되는 조카들을 거두기에는 그는 너무 가난했지요. 삼촌이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렴. 장발장은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구걸도 해보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막 구운 빵 냄새로구나. 조카들에게 빵 한 조각만 먹였으면. 순간 나쁜 마음이 든 장발장은 몰래 빵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빵 하나를 훔쳐 5단에 감추고 도망을 쳤지요. 저기 빵 도둑을 잡아라. 금방 눈치를 챈 주인이 장발장을 쫓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는 재판을 받아야 했지요. 왜 빵을 훔쳤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린 조카들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간절히 사정했지만 재판관은 그에게 19년이라는 가혹한 벌을 내렸어요. 19년 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갈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한 신부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요. 신부님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쓴다는 은촛대와 은접시로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었어요. 이 은촛대나 은접시 중 하나만 있어도 조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는 또다시 나쁜 마음을 먹고 은접시를 몰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성당에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붙잡아 성당으로 끌고 갔답니다. 신부님, 이자가 신부님이 귀한 은접시를 훔쳤습니다. 장발장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부님은 뜻밖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요. 은접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요. 그런데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그것도 내가 준다고 하였잖소. 신부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장발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신부님,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목구멍은 음식이 들어가는 구멍을 얘기하며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범죄자를 잡아 다스리던 경찰서 같은 곳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굶게 되면 포도청에 잡혀갈 만큼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기 싫은 일조차 하게 만들 만큼 굶주림은 무서운 것이네요. 빅토르 위고는 1802년 2월 26일 프랑스 브장송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시를 짓는 데 몰두하며 문학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노트르담의 고추, 레미제라블, 바다의 일꾼 등이 있어요.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80세 생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했고 국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에는 200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거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답니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말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출간되면서 레미제라블 대신 주인공의 이름인 장발장을 제목으로 쓰기도 했어요. 레미제라블은 30회 차례나 영화화되었고 노트르담의 고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포함하여 10차례 영화화되었답니다. 장발장 그 뒷이야기. 미리엘 신부의 은혜로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을 마드레스로 바꾼 뒤 열심히 일하여 시장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자벨 경관은 계속해서 장발장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국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자 장발장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자수를 하지요. 하지만 곧 탈옥을 해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인의 딸 코제트를 구출해 숨겨주고 친딸처럼 키웁니다. 여인이 된 코제트는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장발장은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24번째,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트집을 잡는다. 전래동화는 주머니에 든 돈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지요. 올해는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수확이 얼마 되지 않는구나. 농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오늘이 어머니 제사인데 따뜻한 밥 한 공기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와야겠다. 그때 길가에 동그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주워보니 그건 돈이 가득 든 주머니였어요. 이거 돈이잖아. 어머니에게 제사에 쓰라고 신령님이 보내주신 돈인가? 그럴 리가 없지. 이건 누군가 잃어버린 돈일 거야. 순간 농부는 나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돈이면 어머니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올겨울 편안하게 날 수 있을 텐데. 아니야. 하늘에서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 갈등하던 농부는 당장 관아로 가서 사또를 배웠어요. 이 돈을 어디에서 주었다고? 저기 길가에서 주었습니다. 오호라. 마침 방금 전에 길가에서 200냥이 든 돈 주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장사꾼이 있었다. 장사꾼은 들라하라. 장사꾼은 돈 주머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제가 잃어버린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주머니를 찾자 슬그머니 못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돈은 220냥입니다. 저 농부가 제 20냥을 가로챈 것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전 절대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거짓말. 당장 내 20냥을 내놔라. 사또는 장사꾼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더니 저 장사꾼이 분명 돈에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고얀 놈. 사또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농부가 주워온 돈은 200냥, 장사꾼이 잃어버렸다는 돈은 220냥이니 어찌 이것이 장사꾼의 주머니라 할 수 있겠느냐. 장사꾼은 220냥이 든 돈주머니를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돈주머니는 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도록 하라. 장사꾼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농부는 주머니에 든 돈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줬는데 보따리는 왜 건져주지 않았냐고 도리어 트집을 잡는다면 정말 어이가 없겠지요. 이렇듯 은혜를 입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낼 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을 쓴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뜻도 같은 속담이고 고상성어로는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끝.